네, 공유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그러니까 발표문을 먼저 받고 나서 굉장한 엄청난 고민에 좀 휩싸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김범주 박사님께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사실상 다루고 계셔 주셨고, 그리고 뭐 법률안 접수부터 시작해서 뭐 본회의 표결 건수, 검토 보고서, 특히 그 관계부처의 제출 의견을 검토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수조사하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국회에서 보좌진을 했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사실 어떤 그런 부분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그 신선하다고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이거 토론 주제를 받았을 때 21,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평가랑 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전망 이렇게 토론의 제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발표문 자체가 좀 평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22대 전망을 해보자 주신 발표 자료를 토대로 라고 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됐었던 건, 자, 그러면 22대 교육위원회의 후반기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시각들이 있을 텐데, 어떤 시각으로 이 교육위원회를 전망을 해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준거들도 많고 방법론도 많겠지만 일단 생각을 했던 거는 발표문을 이 입법 활동에 대해서 주셨으니까 입법 활동 측면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위원회의 구성을 좀 봐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토론문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대 후반기에 대한 전망을 보면 이제 이 상임위라는 것 자체가 상임위의 성격, 그러니까 상임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상임위가 어떤 그 사실상의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좀 유력한 이론,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상임위원장이 소속한 정당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파의 의사와 이해를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위원회 활동 평가에 있어서 위원장 소속 정당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상임위원장 자체에 대한 분석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주 박사님께서는 그 투입 과정 산출로 이루어지는 이 입법 과정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21대 국회교육위원회를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을 하고 22대 전반기와 21대 전반기를 좀 비교를 하는 형태로 몇몇 장면, 뭐 워낙 방대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신 거를 봤는데 그런 비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려면 같은 전반기 내에서도 위원장의 변화에 따른 교육상임위원회의 그 역할 변화, 기능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바라보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22대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현황을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21대 전반기의 1기는 이제 유기용 위원님이 해주셨고, 이때는 여당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기의 2기는 조혜진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고, 이때는 야당이자 원내 소수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이 위원장의 소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대 후반기에는 다시 유기용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야당이지만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고, 2기에는 김철민 의원님께서 이제 야당이자 다수당 동일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전반기에는 이제 김용호 위원장님이 한 2년간을 하셨지만 중간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22대 후반기에 지금 이제 김희정 의원님이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때는 이제 야당이자 원내 소수당이라는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되신 거고 그러면 이 22대 후반기의 상임위원회를 전망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정치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조혜진 위원장님 시기를 집중적으로 좀 보면, 물론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때 정치적인 환경이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혜진 위원장님의 사실 그 위원장별 처리 통계입니다. 이게 그 상임위 의결일 기준인데 유기용 위원장님이 14개월 동안 임기 동안에 175건을 의결을 하셨고 월 평균으로 12.5건을 의결을 해 주셔서 상임위 통과가 51건. 그래서 총 의결을 한 날,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한 날이 9일이었고 상임위 지수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이거는 해당 상임위의 월 평균 의결 건수 대비 같은 기간 타 상임위의 월 평균 의결 건수를 나눠서 상임위 지수라고 제가 개념화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60일, 그러니까 다른 데가 100이라고 쳤을 때 한 60일 건 정도를 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워낙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교육위원회는 좀 약간 기피 위원회이긴 하거든요. 거기는 뭐 회의도 잘 안 되고 뭐만 하면은 다 시비가 붙으니까 아 저희 안 해 막 이러면서 뭐 이게 회의 파행도 많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61건 위원장님 시기에 43건, 35건, 45건, 뭐 50, 뭐 이런 식으로 상임위 지수들이 나오는데, 조혜진 이때 당시에 야당이자 소수당이었던 때에 그거를 보면 8.9개월 동안 29건을 의결을 하셨고, 상임위 통과 7건, 그리고 의결 일수는 딱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 회의를 두 번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임위 지수도 17로 굉장히 낮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 이제 조혜진 의원님의 어떤 특성, 이런 개인적인 특성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당이자 소수당일 때 좀 전체적으로 그 상임위의 활동 건수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0 2년 5월 29일까지 임기셨는데, 아시겠지만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상임위들, 같은 기간에 다른 상임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국힘 위원장님이 상임위원을 맡은 시기.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위원회가 유독 낮죠. 다 똑같은 국힘 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교육위원회의 특성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렇다. 그래서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여당일 때보다 야당일 경우에 좀 전체적인 법안 의결 건수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나? 그리고 야당이면서 원내 소수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전체적인 법안 의결 건수가 더 낮아질 수도 있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상임위 구성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정족수의 문제인데요. 사실상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조혜진 위원장 시기에 이때도 여당은 민주당이었고 원내 일당 더불어민주당이었고 뭐 위원장이 야당 소수당 소속이었지만 상임위 지수가 이렇게나 그 타 상임위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나 많이 벌어진다. 활동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단순히 위원장이 변수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좀 선행 연구를 봐도 위원장 진영만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면 아까 이제 김범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육위원회가 위원 정수가 16명입니다. 이게 상임위로서는 그렇게 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가 굉장히 적고, 이 안에서 소위가 법안 소위와 예결산 소위로 나뉘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더 적습니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 교육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16명이 어떻게 구성을 되느냐도 굉장히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상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선 조금 더 불리하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또 여당 위원님들 8분 중에 국무위원 2분이 계시고 원내대표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여당 교육위원회가 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후반기 전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고 정확한데 네네. 지금 네네. 한 1분여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셔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게 보는 22대 전망, 후반기를 전망함에 있어서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
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관측 지표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봤을 땐 김희정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임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그거를 공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리 회의 소집을 공지를 하겠다. 그래서 회의를 적극적으로 열겠다라고 한 게 이게 아마 조혜진 위원장님의 사례를 좀 염두에 두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회의 소집을 자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후반기, 게다가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여야의 대립이 점점 격화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위원장님의 이런 각오가 얼마나 관철될 수 있느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결 성립 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의 구성이 지금 상당히 불리합니다. 일단 여당 국무위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지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계류 법안 처리도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 22대 전망에 대해서 각자 나름 생각하시는 바처럼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토론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